안녕하세요. TAT 2급 37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회계의 실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이다. 2번은 틀렸는데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아래쪽에 제가 요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포인트부터 회계 정보의 실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속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 속성에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이렇게 4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 적합성에는 3가지가 있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3가지가 있고요. 예측가치는 미래의 재무 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고 예측가치. 두 번째, 피드백가치,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적시성, 적시란 말이 제때제때란 말이죠.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 의사결정할 때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게 되며,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는데요. 먼저 표현의 충실성,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아마 기억하시기는 쉬우실 겁니다.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측정 방법을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측정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하게 도달되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이 되겠죠. 중립성,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적인 정보,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은 떨어지고요.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비교 가능성,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는 정보를 말하게 되며, 두 번째입니다. 자, 목적 적합성 3가지와 그리고 신뢰성의 3가지, 이 각각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저는 목적 적합성 3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 적색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적 적합성,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이다. 아니죠. 미래의 재무 정보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는 예측 가치가 되며, 이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아니라 예측 가치가 되며 목적 적합성이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줘야 되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단기 중 취득한 주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영업 외 비용은 얼마인가? 자, A 주식 단기 매매증권, 이거 언뜻 보더라도 B와 C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2,000주를 샀습니다. 살 때 7,000원 주고 샀네요. 따라서 A 주식 여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2,000주 단가가 7,000원이니까 1,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기말 결산시 보니까 공정가치가 5,000원입니다. 자, 몇 주였습니까? 2,000주. 그래서 곱해버렸더니 1,000만원입니다. 내가 살 때는 1,400만원. 그런데 지금 가치는 얼마? 1,000만원. 400만원 손해봤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 외병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자본 항목,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영업의 비용 계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그렇단 말입니다.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자본 잉여금 3가지,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조정 3가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자본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분개를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총계정 문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있다면 이거부터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거래에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발생했다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할 것이 아니라 총계정 원장에서 오늘 날짜까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없었다면 이게 정답이 맞지만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원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150만원만큼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꼭 이렇게 자본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왔을 때는 분개하시기 전에 반드시 총계정 원장에서 상대 계정, 반대 계정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상계 처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제1공의 총계정 원장 일부와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 일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데요. 전기 2월이 2천만원 있네요. 그리고 6월 5일날 누가 퇴직했는갑습니다. 650만원이 나갔네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말 퇴직급여 퇴직금 추계 보니까 합계금액이 얼마? 1,800만원 있어야 되네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자, 총계정 원장을 보고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넘어왔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원 넘어왔습니다. 즉 전기 2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5일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650만원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꺼내 써야 될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꺼내 쓰면 되겠죠? 꺼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시군이 퇴직하여 퇴직금 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1,350만원이 되겠죠. 왜? 2천만원에서 650만원 꺼내 썼으니까 1,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800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50만원입니다. 얼마가 부족하게 됩니까? 45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1,800만원에서 잔액 1,350만원을 빼면 450만원을 충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한공의 수정전
잔액 시산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한공 수정전 잔액 시산표고요. 외탁 매출금이 700만원, 받을금이 300만원, 승급금 20만원, 대손 충당금은 현재 6만원이 있네요. 이 상황입니다. 기중에 발생한 대손 충당금은 없고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 자, 매출 채권이 얼마가 됩니까? 외탁 매출금과 받을금이 매출 채권이죠. 1000만원의 1%니까 얼마가 된다? 요거는 1%니까 1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1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가 있다? 6만원. 그러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더 적립돼야 됩니까? 4만원 더 적립돼야지 10만원 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출발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수정 후 기말 매출 채권 총 잔액은 12만원이다. 틀렸죠? 매출 채권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외탁 매출금과 받을금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4만원이다. 맞죠? 자, 매출 채권 1%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의 1%니까 10만원이 필요한데 기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다? 6만원. 따라서 4만원의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4만원을 충당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수정 후 시산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6만원이 아니죠. 수정하게 되면 1%니까 보충법이지 않습니까? 10만원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수정 후 기말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이 아니라 순장부 금액입니다. 매출 채권 순장부 금액이란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이 매출 채권 순장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 1000만원에서 대손 충당금 10만원을 빼면은 99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재고자산이 아니야. 재고자산이란 말은 생산 과정에 있든지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이 재고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컴퓨터는 재무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이 되겠죠? 유형자산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2번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예, 2번도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가입니다. 시가는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증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정 판매 비용이 증가돼요. 증가되면 시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정상적인 것은 원가에 가산해서 원가가 올라갑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도 맞습니다. 4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선적지 인도 조건이네요. 배에 실어주면 내 거가 됩니다. 왜? 매입했기 때문에 운송 중인 재고는 기말 재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샀습니다. 이 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누구께 됩니까? 내 거가 되고 이 재고자산을 우리는 회계에서는 그걸 쓰게 되겠죠. 미착품이란 계정과목을 쓰게 됩니다. 예, 답은 4번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재고자산, 생산 과정에 있거나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며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 공토는 불량품입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토는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토는 영업의 비용, 즉 영업의 비용 중에서도 구체적인 계정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내 거죠.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인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운송 중인 것은 내게 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으면 내게 아니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6번 다음은 항공의 보험료 관련 자료이다. 결산 수정 붕괴를 누락한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월할 계산 가딩입니다. 우리 DAT에서는 월할 계산 많이 나오죠. 8월 1일 업무용 건물에 대한 1년분 화재 보험료 72만원을 한 달에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6만원인가요? 맞네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산으로 했습니다.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결산일, 날짜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입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한 결산 수정 붕괴를 누락하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일 주면서 무엇을 했다? 선급 비용 72만원을 했습니다. 현금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월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가 되겠죠.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달에 6만원이니까 뒤에 게 42만원이 되고요. 앞에 거는 얼마가 된다? 30만원이죠. 따라서 8월 1일 시점에서 선급비용 자산으로 했습니다. 자산으로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앞에 돈을 줄이는 걸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 간다? 대변에 가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앞에 돈 30만원. 즉 무엇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본 30만원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 42만원이 과소계상됐다. 요게 누락됐으니까 맞습니다. 과소되긴 됐지만 42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과소되었죠.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30만원 과대 계상된다. 예, 2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왜? 보험료 비용이 30만원 발생되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 안 돼서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증가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30만원이 과소계상된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채가 있습니까? 비용이고 자산이잖아요. 부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42만원이 과대계상된다. 자, 승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대계상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유동자산이 42만원이 과대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30만원이죠. 30만원이 과대계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는 결산이죠.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를 실무로 내지 않고 이론으로 출제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은 결산이 안 된단 말이죠. 다음입니다. 7번.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거 정부 보조금이네요. 우리 TAT에서는 요 근래에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 실기 문제로도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5월 1일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함. 자, 붕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자, 보통예금 20만원 들어왔죠. 정부 보조금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20만원 이게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게 빼기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20. 자, 보통예금 20만원. 그리고 요 밑에 갈로 정부 보조금 20만원에서 실제로는 얼마다? 0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월 1일 기계장치 100만원, 정부 보조금 20만원 포함에 취득함. 보통예금 주었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 얼마 나갔을까요? 100만원 나갔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기계장치는 얼마짜리 샀습니까? 100만원짜리 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 있던 정부 보조금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당연히 차변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차변으로 와서 이 정부 보조금이 떨어버리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계장치 100만원 중에 더 2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게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십시오.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 100만원이고요. 차변에는 기계장치 100만원에 보통예금 정부 보조금 20만원. 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대변에 20만원 돼야 되고요. 이 20만원은 뭐 정부 보조금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뭐에서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따라서 7월 1일 보겠습니다. 7월 1일 기계장치의 장부가 이거 기계장치는 얼마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짜리인데 정부 보조금은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차감하는 겁니다. 20만원 빼서 기계장치는 얼마가 된다?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기계장치 80만원과 이게 100만원에서 정부 보조금 20만원 뺐지 않습니까? 80만원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각각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정액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액법. 자 월할 상각하고 정액법을 이용합니다. 내용연수 5년입니다. 하면은 1년에 자 요게 80만원입니다. 자 요게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니까 1년에 얼마씩입니까? 80만원 나누기 80만원 나누기 5 해주면 되겠죠? 5.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얼마가 됩니까? 16만원씩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감가상각하면 되는데 자 이게 7월 1일 날 샀지 않습니까? 7월 1일 날 샀습니다. 6개월만 썼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 8만원만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보조금 이 20만원도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5년이니까 본대는 얼마가 됩니까? 5, 4, 20 1년에 4만원씩 감가상각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6개월만 했으니까 정부 보조금 얼마? 2만원입니다. 기계장치에서 차감입니다. 이렇게 되고 감가상각 누계전 총 얼마가 된다? 10만원이죠. 10만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고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5월 1일 정부 보조금 수령은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왜? 5월 1일 날 보통예금에 20만원 들어왔지만 뭐 여기에 아래쪽에 20만원 해서 정부 보조금은 차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빼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2번 7월 1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80만원입니다. 예, 2번 맞습니다.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산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 차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만원입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단번 2019년 12월 3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72만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본대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장부가액이 여기 있었죠. 8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얼마 발생됐습니까? 8만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72만원. 예, 맞습니다. 답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 아니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원은 뭐 정부 보조금입니다.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이 2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힘드시면 요거 화면 정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글 올려주십시오. 8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주항공의 다음 거래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한 죄송합니다. 결과로서 잘못된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93만 5천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 해주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다음 그러면 85만원에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 16만 5천원 부가세를 결제하였다. 불공이죠? 불공입니다. 세 번째, 재무팀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11만원 부가세 포함을 결제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은 93만 5천원이 증가한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얼마?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맞죠?
매출 채권이 맞고, 두 번째 93만 5천원. 그렇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93만 5천원이 되겠네요.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매출액은 85만원이 발생한다. 그렇죠. 매출액 자체는 93만 5천원에 나누기 1.1을 하면 됩니다. 요게 매출액이 되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8만 5천원이죠. 예, 2번 맞습니다. 3번 부채로 계상될 금액의 합계는 요만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 8만 5천원이죠. 8만 5천원. 다음, 거래처 직원 밥 사주고 법인카드 16만 5천원 돈 안 줬죠? 이것도 부채지 않습니까? 접대비 16만 5천원. 그리고 직원들 밥 사주고 11만원 안 줬죠? 미지급금 11만원, 36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부채는 36만원이 됩니다. 4번, 비용으로 계상될 금액의 합계는 26만 5천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용, 거래처 식사 접대비 16만 5천원 맞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틀리기 쉬운데요. 복리후생비 10만원입니다. 선생님, 복리후생비 11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1만원 속에 만원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1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만원, 미지급금 11만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10만원입니다. 두 개 더하면 27만 5천원. 예, 맞습니다. 요게 제가 정리해뒀습니다. 복리후생비 11만원 중 만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비용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자체는 10만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거 3번과 4번 선택할 때 조금 곤란을 겪으실 수는 있었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은 한공의 2019년 2기 확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말은 빨간색이죠. 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며 세금서 등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갑은 외상 판매액 수출액 300만원 포함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수출도 뭡니까? 매출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입니다. 500만원 받고 팔았네요. 이것도 매출, 과세 표준 매출이지 않습니까? 포함되어야 됩니다. 토지의 매각, 토지는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이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수령액,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공급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에 포함되는 것은 1000만원과 500만원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래쪽에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의외로 실수를 잘 하시고 어려우신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토지의 매각은 면세.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두 번째, 토지를 빌려주는 것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면세의 반대는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은 토지의 반대입니다. 자, 토지의 매각이 면세니까 주택의 매각은 과세. 토지의 임대가 과세니까 주택의 임대는 면세. 이렇게 항상 토지의 매각부터 출발하셔서 임대는 과세, 그리고 주택은 토지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만 주택 중에서도 주택의 매각인데요,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가 됩니다. 왜? 우리 사람이 살려고 60제곱미터입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주택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었으니까 항상 토지의 매각은 면세, 그리고 임대는 과세, 주택은 토지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혼돈되지 않습니다.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법인, 개인 일반 과세 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돼.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진이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죠.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입니다. 작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되고요. 3억 원 미만인 사람들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진이 틀렸습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우리가 매출이면서 영세가 아니라 매출 수출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면세 사업자는 무엇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란 말과 계산서란 말은 전혀 다른 거죠. 따라서 진이가 틀렸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기 예정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납부해야 되는가 하면 4월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일기 확정 신고 기간 한번 볼까요? 4월부터 6월까지가 아닙니까?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은 확정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든지 사업설비, 신설 등 사유에 의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거 개인 사업자 3번 보기도 좀 알아주십시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예, 1번 맞습니다. 세율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세율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 소득의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됩니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죠.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항공씨의 2019년 귀속소득 내역이다. 김항공씨의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여기에 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보는 거네요. 가번입니다.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 입주 지체상금.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요. 필요경비를 80%를 인정해 줍니다. 지금은 돈을 보니까 이것들이 소득세 납부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구하는 거네요. 요거 해당됩니다. 1번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80%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상훈법에 따른 상금.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상금입니다. 상금은 일반적인 상금은 필요경비가 80%입니다. 필요경비가 80%지만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이 자체가 비과세예요. 납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다 하면은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된다는 거. 하지만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납부는 빼야 됩니다. 답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로 받은 강연료. 자, 이렇게 강연료는 필요경비가 60%입니다. 필요경비가 60% 해줘야 되고요.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골동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양도했습니다. 이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것은 가번과 어떤 거 다번만 해당이 되고요. 자, 요게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번의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에서 필요경비가 80% 인정되기 때문에 2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20%를 곱하면 얼마? 60만 원이 되고요. 다번입니다. 다번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고 강령료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그럼 소득은 얼마가 된다? 40%가 됩니다. 8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320만 원. 지금 이 돈 두 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거 소득 금액을 물어본 거네요. 60만 원 더하기 320만 원 하면은 380만 원이 정답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인 상금은 필요경비가 80%가 맞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관련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사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 맞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4번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란 말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선택적 분리과세, 즉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번 문제는 소득세법이네요. 소득세법이 나와서 조금 이거는 외우고 계시는 것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요거 3번, 4번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법이라서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1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항공의 2019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자, 갑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지금 1억이네요. 자, 납은도 답은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1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항목이네요. 수익 항목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자, 예금 이자 수입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소득에서 과세가 됩니다. 이자 소득에서 과세가 되고 사업소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자 수입은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요.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냅둬놔야 됩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비용. 소득세 비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빼야 됩니다. 다음, 김항공식의 배우자가 격리부서에서 근무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비용. 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은 이거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다 제게 비용, 수익 다 해당됩니다. 두 개가 필요 없고요. 자, 먼저 수익입니다. 수익에서 요거는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200만 원은 빼기가 돼야 됩니다. 왜?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1억에서 빼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비용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에서 비용 요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돈은 더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요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 소득에서 과세되고 사업 소득에서는 제외되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 수익에서 빼는 거니까 1억 안에서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200만 원 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문제가 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무엇입니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은 돈 주는 겁니다.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 비용은 빼야 됩니다. 주는 거에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주는 게 마이너스고요. 빼는 건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1억에서 뭐 200만원 빼고 500만원 더합니다. 그럼 50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얼마가 되나요? 300만원. 300만원이 더해지면 되네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번에 소득세 비용 요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신 여러분께 엄지척 올립니다. 합격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엄지척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